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자 이번에는 더 거대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중국과는 비교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얘기. 우주에 대한 얘기. 제가 진짜 언더스탠딩 가끔 우주의 얘기 좀 배워보는데 제가 진짜 다시 전공을 선택해라. 저 진짜 천문학과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까? 어떤 아름다움? 우주의 그 신비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어. 아름다움. 제가 또 촉망받는 천문학도가 네. 될 뻔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과학 분야인 천문학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지난번에도 나오셨던 우주먼지 세종대 지웅배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우주는 또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런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또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의대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아우 뭐 우주먼지님은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그 우주가 팽창, 네, 우주에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희가 생각보다 너희 생각보다 잘 알아듣더라. 그런 반응도 좀 나왔는데 오늘도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우주에 대해서 한번 또 새로운 거 배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서 천문학 중에서도 특히 제가 실제로 연구하는 주제를 조금 다뤄보고 좋습니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디 나가면 은하들의 충돌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아, 그것도 천문학 중에 좀 세부 분야예요. 네, 맞습니다. 충돌. 네. 나는 충돌 전문가야.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천문학 분야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일단 어떤 단위로 우주를 보느냐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행성을 단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 행성보단 좀 더 크게 별을 단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저는 별보다 더 크게 별이 모여있는 은하를 단위로 우주를 공부하는 거죠. 안드로메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은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를 은하 천문학, 은하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특히 은하들 사이에 벌어지는 가까운 애들끼리 부딪히고 반죽이 되고 충돌하는 이제 그런 은하 간 상호작용이라는 걸 전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세력 싸움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볼 약간 수도 그런 있어요. 겁니까? 이파, 일진파와 무슨 네. 파?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예? 그렇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사실 은하들의 충돌을 조금 로맨틱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쟁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은하가 강력한 힘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 또는 이제 좀 더 로맨틱하게 은하 둘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그렇게도 보고. 함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기도 하죠. 재밌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로맨틱한 쪽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말랑말랑하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속이기 위해서 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두 분 그 세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요. 예. 하트를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 하트 이렇게 하는 거죠. 하트.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요즘. 심지어 또 요즘엔 이것도 이제 약간 옛날 이것도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야? 취급하더라고요. 요즘 뭐 볼 하트도 지나서 보라트. 네, 진짜 온갖 하트를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하더군요. 항상 세대마다 이제 우리가 하트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필이면 그 하트 심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게요. 왜 하필 하트로 했느냐? 네, 왜 심장. 하필 하트였을까요? 최근에 나온 거 아닌가 보죠? 그렇게 심장이 여쭤보는 거. 콩당콩당 뛰어서 그런가? 왜 그렇게 한 거야, 진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잠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17세기 당시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마음에서 꺼낸 하트 모양으로 표현한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건 중세 시대 때 그림 같네요.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내 마음을 줄게. 그런 맞아요. 거네. 내 마음을 전해줘. 뭐 이런 거. 이제 이때부터 해부학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사람의 몸 내부가 어떤 구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머리 아니면 심장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실 하트 모양 자체를 사랑으로 연결시켰던 건 한참 이전입니다.
훨씬 더 이전. 네, 심장까지도 가지 않고요. 예.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때부터 하트 심볼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채팅창에는 엉덩이 모양 아니냐, 엉덩이 모양. 이런 해석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 같은데 네.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유물로 발굴되는 동전인데요. 네. 예.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에서 서기 1세기 무렵까지 사용했던 동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선명하게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거든요. 완전. 엉덩이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씨앗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씨앗입니다. 이게 실피움이라고 하는 지금은 멸종된 식물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 식물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기가 어려운데 예.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실피움이라는 식물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때 당시에 약재로 쓰였는데 예. 주로 어떤 약재로 쓰였냐면 사랑의 묘약처럼 뭐 예를 들면 정력제 네, 그런 식으로 사랑의 마음을 좀 더 북돋우게 하는 그런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걸 주면 내 마음 알지? 이런 거네. 네, 저 맞습니다. 씨앗을 딱 주면서 난 준비가 됐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이때부터 이 하트 모양 자체를 뭔가 사랑,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인쇄술이 발전하고 뭐 트럼프 카드 이런 거에다가 이제 하트를 그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간단한 빨간 하트 모양이 이제 고착화가 그때부터 되었을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저 하트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왜 하트를 이렇게했죠, 진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네. 우리가 뭐 어디 바닷가 놀러 갔을 때 예. 모래밭에 낙서할 때도 항상 하트를 그려요. 그냥 하여튼 무조건 하트인 것 같아 일단. 네. 그리고 또 아니면 그 버스 타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창문에 입김이 서렸을 때도 왠지 낙서할 때 항상 하트를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소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 어디를 보든 이 하트 모양을 떠올리곤 하는데 재미있게도 천문학자들도 우주에서 하트를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우주에서 발견한 하트 풍경을 제가 몇 개를 좀 어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야, 저 선명한 것도 있네요. 네, 맞아요.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예. 비교적 그럴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실제 화성의 크레이터들이에요. 화성의 분화구 같은.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운석을 되게 독특한 방향으로 얻어맞아서 그 화성 표면에 움푹 파여 있는 게 진짜 하트 모양 같이 그러네요. 만들어진 지형들이 있고 또 제일 이제 유명한 하트 중에 하나가 저 오른쪽에 있는 명왕성이죠. 잘 보시면 저 명왕성 아래쪽에 약간 대륙이 하트 모양으로 살짝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 남반구 쪽에 좀 밝은 지형이 있는데 저게 딱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인간적인 해석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너무 인간적 해석. 그래서 또 천문학자들이 엄청 낭만적이었던 게 저 명왕성에 날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예. 명왕성에 저런 커다란 하트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 명왕성의 하트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지었냐면 예. 1930년에 명왕성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클라이드 톰보라는 천문학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를 톰보 지역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농담 삼아서 인간들은 2006년에 명왕성을 쫓아냈는데 명왕성은 계속 우리에게 하트를 보여주고 있다. 되게 착한 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진짜 하트는 제가 은하를 연구하기 때문에 예. 바로 은하가 만든 하트인데요. 오, 예쁘다. 진짜 예쁘죠. 그래서 절묘하게 은하 두 개가 딱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다가오고 은하 원반 두 개가 지금 일그러져서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하라는 게 네. 별들의 모임이잖아요. 맞습니다. 별들의 연합. 근데 별들의 연합과 별들의 연합이 합쳐진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뭡니까? 너무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니까, 장 기자님. 예. 사실 천문학자들 특히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은하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네. 서로 다른 두 은하가 하나로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천체로 합체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하 간 충돌, 콜리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은하의 머징, 머저, 병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별의 집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은하끼리 부딪히고 충돌할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개개의 별끼리도 부딪히느냐? 그렇습니다. 빈 공간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뭉텅이였고 이렇게 뭉텅이로 있었는데 네, 야 그냥 우리 합치자. 그래도 맞아요. 공간이 많이 남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은하끼리 부딪힌다 하더라도 예. 그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별끼리 부딪히는 건 거의 없어요.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를 가져가면 생각을 해볼게요. 예.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이 대략 10만 광년 정도예요. 예. 그리고 두 은하 사이 거리가 대충 250만 광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은하 하나 사이즈 대비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대충 한 20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은하는 은하 자체 사이즈에 비해서 인접한 은하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은하 20개만 놓으면 안드로메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하끼리의 밀도는 되게 높은 편인데 예. 반대로 그러면 은하 속으로 들어가서 별 자체의 사이즈와 별끼리의 거리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별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한 200만 킬로미터쯤 되는데 가장 가까운 옆집 별까지만 해도 4광년 넘거든요. 이거는 압도적으로 먼 거리예요. 예. 그래서 별은 별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별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안에는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군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 듬성듬성한 인구 밀도가 낮다. 네, 그래서 은하로 보면 은하끼리는 부딪힐 일이 굉장히 흔하지만 예. 그 안에 살고 있는 별끼리 직접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은하와 은하 사이에는 별이 없습니까? 이것도 사실 사이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일단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예. 그냥 은하와 은하 사이는 텅 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더 정밀한 관측을 해보니까 만약에 은하들이 엄청 성기게 모여있는 은하단이 있어요. 예. 은하들의 그룹인 거죠. 예. 근데 그 은하들의 그룹을 찍어보면 은하만의 밝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추가 밝기가 관측이 됩니다. 추가 빛이 함께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하단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내부의 빛이다라고 해서 천문학에서는 은하단 속의 빛, 인트라 클러스터 라이트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오래전 거기 살고 있던 은하끼리 뭐 충돌하면서 일부는 튕겨 날아갔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은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을 떠돌게 된 그런 별들이 그런 별들도 있고. 네, 없진 않다. 걔네가 이제 은하단 속에 그 추가 빛을 지금 채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하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인 썸띵이 아니고 네. 그냥 별들은 있는데 별이 보니까 그냥 마포구에 이렇게 대충 모여 있네. 네네. 그걸 우리는 그냥 은하라고 부르자. 네. 그 사이사이에도 사실 듬성듬성 사는 애들은 있어. 근데 어디 뭐 지역으로 넣기가 애매하니까 걔네들은 그냥 썸띵이고 대충 요렇게 모인 애들을 인간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른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됩니까? 실제로 천문학자들도 예. 은하는 명확한 경계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 지구처럼 딱딱한 딱 지각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돌멩이, 여기부터는 하늘 이렇게 예. 구분할 수 있는 경계는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은하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가면서 별의 밀도가 줄어들 뿐인 거죠. 예. 그리고 편의상 밀도가 이 정도까지 너무 낮아지면 여긴 더 이상 은하로 보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길게 보면 은하 중심에서부터 바깥까지 그냥 정말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어떤 별들의 필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필드가 있는데 네. 그럼 은하와 은하가 겹치기 시작하는 건 단체로 뭔가 움직였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근데 네. 교수님 예를 희한하네. 들면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떤 집단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면서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이렇게 왜 이쪽으로 하필 여기에 모여 있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경계를 나눌 수가 없을 텐데 그리고 어떤 거는 요 은하의 소속인지 네.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부닥치고 이게
움직이고 이게 같이 합쳐지고 그렇게 돼요? 제가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진짜 좋은 질문인 게요. 네. 그 은하 안에 그런 별들은 대체 거기에 어떻게 머물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별들 전체의 중력이 그 개개의 별들을 다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 서로가 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땡기고 있어서 네.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름 과학 대중화가 잘 된 덕분에 예. 많은 분들이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은하 중심에 엄청나게 무거운 블랙홀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뭐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까지 무거운데 엄청나게 중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중력의 원천은 그 중심에 살고 있는 엄청나게 센 블랙홀일 거야 태양처럼 라고 마치 네. 태양처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또 재미있는 게 그 블랙홀의 질량이 무거운 건 맞지만 은하 전체 별의 질량 다 포함을 시키면 은하 전체 질량으로 보면 정말 미량밖에 안 돼요. 블랙홀의 질량은 보통 은하 전체 질량 대비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만의 질량으로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든 별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별들의 전체 중력이 그 서로의 별들을 다 붙잡아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서로 네. 왜 대치동이 됐느냐? 그럼 이 학원이 들어왔고 그럼 이 학원에서 이 학원 학생이 그렇죠. 이사 왔더니 또 학원이 생기고 네, 네. 서로 영향을 미쳐서 대치동이 된 셈이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은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한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밀키웨이, 우리 은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은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잠깐 작은 자랑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저도 천문학자이지만 예. 제가 실제로 맑은 밤하늘을 본 경험은 사실 많진 않았어요. 예. 근데 작년 겨울에 제가 뉴질랜드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질랜드. 네. 오. 제가 이게 뭘 실제로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뭐 평범한 디지털 카메라 다 갖고 계시는 정도의 예. 카메라로 간단하게 한 몇 초 노출을 주고 찍은 사진인데요. 와. 그 뉴질랜드가 되게 아름다운 게 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네. 별빛을 멸종 위기종으로 삼고 있어요. 밤에 불 막히지 마. 네, 그런 그래서 거죠. 별빛 보호 구역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오클랜드 수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날아가면 예. 그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 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섬에는 가로등이랑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서 밤만 되면 저런 깨끗한 하늘을 볼 수가 어머나. 있죠. 와. 그래서 저도 진짜 은하수가 길게 흘러가고 있구나. 와. 이거를 정말 느꼈던 정말 멋진 경험인데 뉴질랜드만 가도 저런 걸 볼 수 있구나. 아직 지구에서 맑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예. 몇 안 되는 이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기는 남반구라서 우리 하늘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오. 달도 뒤집혀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별자리도 뒤집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네. 이야.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그 유럽에서 만든 예. 북반구 천문학을 보통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별자리가 되게 낯설어요. 거꾸로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남반구에 가면은 약간 별자리를 알아보기가 어렵고 네. 약간 TMI로 좀 재미있는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북반구 하늘에 있는 별자리랑 남반구 하늘에 있는 별자리랑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남반구 별자리에 이름을 짓고 그 별자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였을까요? 남반구요? 네. 영국 사람이 글로 갔을 때. 맞아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열리면서 맨날 북반구 바다만 항해하다가 남반구 바다를 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 서구의 사람들이 남반구 별자리 지도를 그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약간 별자리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서로 자기네 나라의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별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별자리는 전통적으로 신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설화 이런 그렇죠. 거를 반영해서 뭐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영웅, 신 이런 거를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반구에 가면 그래서 어떤 별자리가 있냐면 망원경 자리, 삼각자 자리, 화로 자리, 뭐 육분위 자리 이런 식으로 당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는 일종의 엑스포가 거기 열려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교적 현대적인 별자리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재밌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제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은하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은하 말고 다른 남의 은하가 있다. 외부 은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예. 실제 현재 천문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우주의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저 지도에 표현된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다 은하입니다. 엥? 저 점이 은하라고요? 네, 별이 아니라 은하예요. 지금 실제로 관측을 해서 와. 어디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랑 방향을 반영해가지고 3D로 정교하게 현재 우리가 관측한 은하의 지도, 분포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흘러가는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라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 지도의 한 가운데 점들이 모여드는 그 중심점에 지금 우리 관측자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은하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와. 우리 중심에서 저렇게 봤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한계인가요? 그쵸.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은하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주 먼지도 아니고 그냥 우주 티끌이라고 해야 될까? 우주 티끌. 그렇죠. 먼지도 참 과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와. 은하가 저렇게 많구나. 네. 세상에.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과 놈이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더 문과적인 조언을 약간 구해보고 싶어서 또 두 분께 약간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사실 한국어로 이 우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은하라는 표현인데요. 네. 우리 이게 은하.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은하를 붙여 써야 되느냐? 네. 우리 은하라고 해야 돼. 아워 갤럭시로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제가 그 학생이었을 때 어. 제가 이제 어느 날 은하에 대한 무슨 그 백과사전 같은 걸 쓰는 프로젝트를 이제 한국천문학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거기에 동원이 돼서 몇 챕터를 제가 썼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띄고 은하라고 써서 원고를 드렸는데 그걸 보고 제 지도 교수님께서 붙여 써야 된다. 우리 은하는 하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아. 붙여 써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거든요. 아.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또 평생 살았어요. 예. 근데 막상 이제 필드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띄고 은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은하라고 하고 이게 약간 중구난방인 상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규칙을 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은하는 어. 이름이 없나요? 그게 네. 그 영어권에서는 우리 은하를 뭐라고 하냐면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그냥 밀키웨이. 네. 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보고 있던 은하수가 그냥 우리 은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더 표현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음.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밀키웨이는 이미 그 안에 갤럭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갤럭시란 단어 자체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신화 속에 그 밤하늘에 길게 흘러가는 그 별의 흐름을 보고 그 여신 헤라가 저지를 흘려놓았다. 그래서 이 저지 흘러가는 길, 우유가 흘러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그 락토를 넣어가지고 갈락토스라고 불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갈락토스가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의 갤럭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갤럭시라는 표현 자체에도 사실 밀키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게 되면 약간 역전압처럼 그런 느낌이네. 네, 은하수 은하라는 괴상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은하를 띄어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행은 그냥 내가 우리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은행이라고 질 거야. 고유명사로 우겨가지고 만든 거지만. 그렇죠. 제가 그래서 힌트를 하나 얻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 표현도 예. 사실 우리가 띄어쓰지 않고 붙여 써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 한국 사람이 한국을 지칭할 때는 붙여 쓰고 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띄어 쓰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아.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은하도 여러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애매해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원칙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구인이 보기에 우리 은하는 네. 우리나라 같은 우리 은하고 네네. 외계인이 네. 야 거기 말고 우리 은하. 네네. 그럼 거기는 우리 띄어쓰고 은하고. 그 원칙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만약에 외계인이 온다면 외계인이 온다면 너희는 띄어쓰는 게 맞다. 네네네. 우리는 붙여 쓸게. 네네.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원칙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우리 은하를 가급적 붙여 쓰려고는 하는데 아직 저도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서 한번 조언을 여쭤보고 어렵네. 싶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교과서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예.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소용돌이 치는 방식으로 은하를 저렇게 이제 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리 은하수, 우리 집의 지도입니다라고 이제 저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제 말이요. 우리 은하 밖에 뭐가 나가야지 그릴 수 그게 있는. 은하 밖에 나가서 다 그냥 우주에서 밖에 벗어나서 지구를 봐야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건데 네네. 은하에서 벗어나서 보질 않았을 텐데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은하를 봤는데 야 다른 은하도 보니까 대충 저렇게 생겼더라. 우리도 그냥 저렇게 우리 그냥 재원을 본 건 장순원밖에 없는데 장순원 보고 나도 저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사실 되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끔 그 드라마로 예. 어떤 나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드라마 속에 보여지는 풍경만 그 나라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 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가고 나서 약간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숲을 밖에 벗어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남의 은하를 보고 쟤네도 저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수준의 추측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습이라는 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은하 천문학을 하고 은하를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은하가 내가 어떻게 살고 되는지 있는 몰라. 우리 은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은하는 저렇게 생긴 건 알아요, 우리가?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저는 그 우주가 거울이 없는 세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내 얼굴은 모르지만 남의 얼굴만 실컷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숲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숲의 지도를 그려갔느냐?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천문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 안톤 파네퀘크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예. 네덜란드 출신의 천문학자인데요. 저는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아무래도 천문학 역시 인간이 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인간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사람이 하니까 꼭 네. 동네 지구 이렇게 하는 거 은하를 한다는 컨셉도 저는 네. 되게 인간적인 컨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 우주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은하수,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전혀 보이죠. 다른 생각을 그럴 하게 것 돼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안톤 파네케크는 조금 괴짜 같은 사람인데 예. 저 사람이 사실 되게 마르크스주의에 신봉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사회주의적 천문학자. 맞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은 되게 독특한 게 어. 이때 한창 이제 대형 망원경들이 지어지면서 거금을 들여서 어떤 기업가가 후원을 해서 그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하는 그런 망원경 천문학이 한창 발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다 보니까 대형 망원경 천문학은 부르주아의 천문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올바르게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비싼 걸 쓴다. 네. 이 자본주의적 이 놈들. 그래서 저 파네케크가 이제 어떤 발상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마르크스가 별에 대한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별에 대한 시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시를 쓰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이 은하수를 나름대로 보고 그림으로 기록했던 모든 그 장면은 실제 은하수의 모습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하수의 실체 이데아가 있겠지만 예.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편견, 왜곡이 반영되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은하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린 은하수 그림을 내가 모아서 예.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그러면 그 안에 살아남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아, 독특한 발상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망원경으로 우주를 직접 보고 은하수의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뭐 유럽, 미국 곳곳에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숫자로 옮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밤하늘마다 이쪽 방향의 밝기는 이 정도로 밝고 이쪽 방향의 밝기는 이 정도로 밝고 픽셀마다 밝기를 하나하나 찍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숫자로 만든 숫자 지도를 겹쳐서 평균을 내 가지고 실제로 밤하늘의 밝기가 어떻게 분포할지를 나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발상이고요. 이게 사실상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는 통계적 천문학의 시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진짜가 아니야라는 발상 자체는 훌륭하네요. 아, 그렇죠. 약간 왜곡이 있을 거야라는 발상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의 어떤 실체 이면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이었고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보신 그림처럼 우리 은하수를 따라서 중간중간 밀도가 조금씩 높고 낮은 별의 무리가 저런 식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등고선 그래프가 그 파네케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방식으로 만든 이제 은하수의 첫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파네케크가 이제 어떤 추측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별이 더 많이 보이고 밝게 보여요. 그렇다는 건 은하수가 이쪽 방향으로 더 두껍게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은하수가 밝고 짙게 보이는지를 가지고 지도를 그려보니까 은하수가 원반인 것 같아. 네, 뭔가 두꺼운 빈대떡 같은 모양인 것 같아라는 추측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은하수를 그냥 밤하늘에 길게 흘러가는 어떤 띠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의 실체가 어떤 입체적인 원반의 형태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에 다가갔던 천문학자입니다. 훌륭하네. 굉장히 완전히 추론으로만 만든 거네요, 거의. 그렇죠. 굉장히 선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파네케크가 한창 저렇게 혼자 통계 천문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실제 대형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지도를 그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 천문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음악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딱 그림만 봐도 약간 작곡가 필이 좀 나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여동생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동생이랑 같이 천문학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막 하루 종일 16시간 내내 거울을 깎고 망원경을 만들고 이런 거를 평생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허셜 남매가 만든 망원경 개수만 4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그 망원경으로 어떤 관측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밤하늘의 영역을 듬성듬성 자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별이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이런 거를 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은 별까지의 거리라는 걸 정확히 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저 때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주의 지도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한 땀 한 땀 별의 거리를 다 재서 이 별은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 있고 이 별은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지도를 그렸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파네케크랑 거의 비슷한 접근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별의 밀도가 높다. 그러면 별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 테니까 그만큼 은하수가 두껍다는 것이다. 뭐가 많이 보였을 것이다. 뒤에 있는 애들 것까지 맞아요.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은하수가 멀리서 끝나고 별이 만약에 좀 밀도가 적게 보이면 이쪽 방향으로는 은하수가 금방 끝나고 그래서 은하수가 둥글다면 은하수의 가장자리가 어떻게 분포할지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에 두고 이제 별들의 주변 분포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때 저 허셜이 그렸던 은하계 지도에서는 태양이 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 가운데 까만 거. 점들 찍혀 있는데 약간 좀 큰 점 하나 있잖아요. 저게 저때 당시 허셜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 중심 태양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에서 약간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시면 은하수 속의 별들이 쭉 납작하게 퍼지다가 갑자기 듬성 파여있는 구간이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저기서는 실제로 별이 좀 적게 보였어요. 볼 때. 네. 그래서 저기에는 정말 그 은하수가 두께가 얇다. 금방 끝난다. 저긴 얇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건 좀 큰 착각이었던 게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냐면 은하수 한가운데를 길게 흘러가는 먼지띠가 있었어요. 그 먼지띠가 뒷 배경의 별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별이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이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은하수가 저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짜 이때는 입만 해도 원시적이었네 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제 별들의 지도를 그리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던 캅테인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캅테인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네덜란드에서 당시 17, 18세기 때 고등교육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캅테인이 연구하고 있던 흐로닝원 대학교를 포함해서 총 3곳의 대학교에 그 공통 커리큘럼으로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상관없이 어느 대학을 가든 다 똑같은 수업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지정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예. 다른 2곳은 이미 천문학 교수도 있고 천문대도 있었어요. 예. 근데 흐로닝원 대학교는 약간 좀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부족한 학교였다 보니까 천문학 교수가 아예 없었죠. 천문대도 없었고. 천문학을 예전에 교련 선생님이 사회 가르치고 하던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뒤늦게 이제 어쨌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천문학 교수를 이제 부랴부랴 흐로닝원 대학교에서 뽑았고 예. 그때 뽑힌 사람이 저 캅테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또 재밌는 게 법은 바뀌었는데 예.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가 약속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법은 너네 이제 천문학 가르쳐가 됐는데 네. 그렇다고 천문대를 지을 수 있게 돈을 줄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캅테인이 이제 열심히 방방 뛰면서 예.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천문대를 지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2 대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2 대학교에 있는 천문학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 저기 따가면 안 그쵸? 되니까. 지금 서로 반씩 쪼개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3번째 학교까지 뛰어들면 예산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천문대를 갖고 있던 나머지 2 학교의 천문학과 교수가 정부 측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예. 부정적인 그 의견을 달아요. 이 학교에 천문대가 지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자신의 경쟁자를 쫓아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캅테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천문대 없는 천문학과.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지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한동안 천문대 없는 천문학 연구소가 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캅테인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주의 천문학자 하네케쿠와 똑같은 방식의 천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하나하나 거리를 재고 실제 입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하는 방식으로는 은하수의 지도를 그릴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때 미국, 유럽 각지에서 관측했던 여러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실 현대적으로 보면 전 나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방식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현대 천문학은 데이터 사이언스거든요. 예. 맨날 천문학자가 밤새도록 천문대 앉아가지고 직접 별 보고 하는 시대는 다 지났고 예. 다 자동화된 망원경들이 관측을 해주면 그 수십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걸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숨어있는 발견을 해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문학이다 보니까 사실 이때 했던 그 통계 천문학이 오히려 지금의 천문학에 더 가깝다. 오히려. 네, 라고도 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다. 눈이 없으니까 귀가 밝아진 거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이때 그 캅테인도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통계 천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은하가 렌즈 모양으로 원반에 약간 가운데 부분이 좀 뚱뚱한 그래서 볼록 렌즈를 옆에서 바라본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은하가 존재한다라는 지도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캅테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머물렀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또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던 방향으로 많이 흘러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그것도 아니고. 지동설, 천동설 때만 해도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고 예. 그 중심에 태양이 아닌 지구를 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심엔 태양이었고 예. 우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3번째 돌멩이에 불과했고 그래도 태양 우리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지만 태양은 중심이겠지. 태양은 중심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포기할 수 없는 인간 중심적 사고, 나르시시즘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은하계 중심에 태양을 두고 우주의 지도를 그렸던 그런 역사가 좀 남아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허셜의 지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갑자기 은하수가 뚝 끊기는 거. 네, 뚝 끊기는 거. 그게 이제 먼지띠 때문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그 먼지띠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보기 전에는. 맞아요. 그 안 보이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별이 더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별이 맞아요. 여긴 별이 없는 동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뒤에도 은하수가 더 길게 펼쳐져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만 보고 태양이 거기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일 거라는 생각을 한동안 좀 굳혔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대충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뭔가 이렇게 관측해서 우리의 은하를 이렇게 더듬더듬 추정해서 그려왔네요. 맞습니다. 역사가. 네, 그러니까 제가 거울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 제가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감각을 살려서 제 얼굴을 막 만지면서 이렇게 초상화를 얼추 그려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런 식의 몽타주를 그려왔던 거죠. 야, 만지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본다. 진짜 어려웠겠다. 교수님, 태양계도 우리 은하의 중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보면 예.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는 아주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의 반지름이 네. 대략 5만 광년 정도 되는데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 태양계는 한 2만 6천 광년 정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변두리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은하 전체가 경기도 지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하남 우리 정도네, 하남. 하남 용인. 뭐 그쵸 하남 수원 정도 거리에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용산은 아니구나. 용산 진입을 못하는구나. 진입을 못해. 네, 정중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태양계도 그 도심지에는 살지 못해서 이렇게 약간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항성계였던 겁니다. 태양계와 좀 마음이 좀 통하네. 제 중앙이 그렇게 어려워. 네, 저도 그 교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돌고 돌다가 그러면 이렇게 먼지 구름이 치명적인 문제라면 먼지 구름과 상관없는 별을 보면 그러면 좀 더 넓게 실제적인 우리 은하의 지도와 크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먼지 구름의 방해를 덜 받는 별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또 그렇다면 근데 뭐가 먼지의 방해를 덜 받는 별인지를 알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가 우주를 관측을 해보면 예. 별들이 은하수를 따라서도 높은 밀도로 흘러가고 있지만 먼지띠도 은하수에 유독 많아요. 은하수에 유독 많아요. 네, 먼지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하수를 납작한 띠의 모양으로 보는 이유는 예.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선구자들이 밝혔듯이 은하는 원반 모양인데 예.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고 그 은하 원반을 옆으로 자른 단면을 내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기다란 띠의 모양으로 은하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별뿐 아니라 먼지 구름도 은하 원반의 대부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은하 원반을 벗어난 위쪽 아래쪽엔 딱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은하수 원반을 벗어나서 원반에 대해서 위아래 분포하는 별을 가지고 지도를 그린다면 먼지 구름의 방해 없이 더 넓게 은하수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했던 천문학자가 바로 할로우 셰플리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잠깐 그 사진을 소개를 드리면 예. 이 셰플리는 사실 천문학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중에 하나일 텐데 나중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허블 우주망원경 할 허블은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 허블 우주망원경의 허블, 그 허블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처음으로 재면서 우리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이 있기 직전에 진짜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거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냐라고 엄청 싸웠어요. 예. 그 싸움을 천문학에서는 천문학 대논쟁, 그레이트 디베이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레이트 디베이트 대논쟁 사건의 한 축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드로메다도 우리 은하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천문학자. 다 우리야 그냥 네, 뭘 맞아요. 나누니. 감히 외부 은하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할로우 셰플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주로 연구했던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천체인데요. 예. 저 구상성단은 말 그대로 구의 형태로 별들이 모여 있는 주먹밥 같은 천체다라고 해서 구상성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 구상성단은 주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은하수에는 아까 제가 먼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먼지 구름은 별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건 별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많은 곳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예. 방금 태어난 어린 별들이 줄을 이루고 있겠죠. 예. 반대로 원반을 벗어나면 재료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 별들밖에 없고요. 늙은 별. 맞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구상성단들이 주로 이제 원반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셰플린은 구상성단을 가지고 거리를 재고 얘네가 얼마나 어디에 분포하는지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하수 먼지 구름의 방해를 덜 받는 지도를 그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게 그때 당시 셰플리가 실제로 그렸던 은하수의 지도인데요. 지금 검은 점, 하얀 점 찍혀 있는 것들이 은하수 평면에 대해서 위에 분포하는 구상성단, 예. 아래쪽에 분포하는 구상성단 지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잘 보시면 좀 점이 몇 개 안 찍혀 있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저 점들 찍혀 있는 게 이제 구상성단의 분포인데 예. 저기서 점선으로 등고선을 그린 게 보여요. 음. 저게 뭐냐면 구상성단이 어디에 제일 높은 밀도로 분포하느냐를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구상성단이 높은 밀도로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은하의 진짜 중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그린 거죠. 저 사람은 네. 사실은 중심이 아닌데. 네. 그게 중심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태양을 은하 중심으로 두고 지도를 그렸는데 예. 그걸 벗어나서 그냥 구상성단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실제 중심지일 거다라고 보고 그림을 그렸다.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십자선 그려져 있는 그 중점 있죠. 예. 그게 태양의 위치거든요. 태양의 위치가 많이 벗어나게 돼요. 가운데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구상성단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그 도심지로부터 태양이 멀리 벗어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서울이 아니었구나를 네. 아는 거구나. 우리 용산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우리 경기도 우리 하남이었어. 사는 거였어를 이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 과학의 역사가 항상 그렇듯이 모든 과학자들이 예. 맞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틀린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셰플리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어. 바깥에 은하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얘기했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다. 그건 알아냈네. 그건 또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파편적으로 했던 맞는 얘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과학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재밌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네. 의외로 겸손한 결론이 났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침 절묘하게도 저 셰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상성단을 가지고 연구를 한 덕분에 예. 우리 은하가 더 넓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더 많은 범위에 걸쳐서 별들이 모여 있고 우리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보고 있던 은하수는 사실 먼지 구름으로 빼곡하게 시야가 덮인 세계였다는 걸 대체 언제부터 낌새를 알게 되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천문학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에드워드 바너드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때 바너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실제 사진으로 중간중간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뻥 뚫려 있는. 네, 예.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을 찍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진짜로 한 가운데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는 저게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블랙홀이라고 한 거구나. 네, 맞습니다. 구멍이 있네 저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막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걸 다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예. 이때는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공간, 그 구멍, 하늘에 뚫린 구멍을 블랙홀이라고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너드가 굉장히 많은 그 밤하늘의 검은 구멍을 연구를 했고요. 제일 유명한 그 먼지 구름 중에 하나가 바너드 68이라고 하는 저 암흑성운입니다. 보시면 진짜 저기에만 별이 안 보이죠. 그러네.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이제 저게 진짜 하필이면 저기에만 별이 딱 없을 수가 있을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렇지. 네. 저렇게 딱 빼곡하게 있는데 네. 하필 저기만. 예, 이건 너무 물리적으로 부자연스럽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기술이 등장하면서 뭐가 밝혀지게 되냐면 잘 보시면 저 가장자리에 예. 별이 뚝 끊기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별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 양상이 조금 스무스하게 그러네요. 부드럽게 뭔가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줄어듭니다. 뭐가 이렇게 깊이가 확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뭔가 깊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탐색을 통해서 저거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사진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필터라는 걸 갈아 끼우면서 사진을 관측하게 되는데 이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별이 방출하고 있는 빛들 중에는 빨간색 빛도 있고 파란색 빛도 있고 다양한 파장의 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빨간 빛, 파란 빛 같은 것만 걸러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냥 보통 빛으로 찍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빨간색 빛만 잘 찍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저렇게 별이 보이는 거죠. 저건 무슨 말일까요? 뭐가 있긴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가린 거죠. 네. 뭔가가 가리고 있어서 파란색 빛은 다 흩어지고 빨간색 빛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다 도달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누가 셀로판지를 마치 저기에만 딱 된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랑 원리가 같냐면 우리 노을 질 때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낮에는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저물 때가 되면 하늘이 붉게 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구가 둥글고 그 둥근 지구에 얇게 대기권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평선에 걸치게 되면 우리 시야를 통과해서 햇빛이 뚫고 와야 하는 대기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기의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파란 빛은 다 산란돼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붉은 빛은 오래 남기 때문에 붉은 빛만 남아서 우리에게 태양이 더 붉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노을이 왜 붉은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실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투명한 물에 우유를 한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럼 이제 물이 약간 혼탁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 후레쉬 같은 걸로 딱 비춥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 후레쉬를 어느 방향으로 비추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후레쉬를 아래에서 비춰가지고 우유를 전체적으로 밝게 비추면 그러면 우유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고요. 딱 제일 두꺼운 방향으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 시야 맞춰서 후레쉬를 비추면 우유가 붉게 보여요. 네. 정확하게 그 원리 때문에 먼지 구름을 통과한 별빛들도 붉게 물이 들어서 관측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 말은 뭔가 저게 먼지가 많다는 뜻이 저기에 먼지가 많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소개드린 그 발견을 했던 천문학자가 로버트 트럼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이 천문학자가 이제 이 발견을 통해서 우리 은하수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지도화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해를 뚫고 그 너머에 그럼 얼마나 또 멀리 있는 별들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면서 별의 거리를 더 훨씬 제대로 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은하수의 가장자리를 더 명확하게 잴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제 발견들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발견은 빈 공간이 아니고 뭔가 중간에 방해 물질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발견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우주 먼지 구름에 안개가 거쳤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먼지 구름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건너온 발터 바데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저 천문학자는 원래 안드로메다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로메다를 연구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안드로메다도 잘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망원경으로 찍으면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인데요. 되게 아름답죠. 예뻐요. 진짜 평평하네. 맞아요. 되게 평평한 약간 살짝 기울어진 원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딱 보셨을 때 어떤 특징들이 혹시 몇 가지 보일까요? 특징이요? 네. 평평하고 뭔가 돌고 있다. 회오리를 치고 있다. 맞습니다. 또 잘 보시면 색깔이 약간 어떤가요? 겉에는 파란색, 안에는 붉은색. 맞아요. 그게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안드로메다 중심에서부터 외곽까지 별들이 모여 있는데 중심은 좀 더 노릇노릇한 색을 띠고 있고 외곽으로 가면 더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안에는 먼지가 있고 밖에는 먼지가 별로 없다. 비슷합니다.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장 기자님.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면 별이 보통 처음 태어나면 엄청 뜨겁게 타오르게 돼요. 근데 빛은 온도가 높으면 쎄. 맞아요. 파란색을 띱니다.
온도가 높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예. 에너지가 크다는 건 빛이 진동을 엄청 빠르게 짧은 파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파장의 짧은 빛은 파란색을 띠죠. 가스불 파란색. 맞아요. 어. 반대로 양초불처럼 예. 미지근한 불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빨간색. 약하고 천천히 진동하니까 붉은색을 띱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별이 진화하면서 조금씩 에너지가 줄어들고 별이 부풀어 오르고 그럼 표면의 온도가 더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태양이 나중에 진화하면 거대하게 부풀고 적색 거성이 되고 이제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갓 태어난 어린 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출석률이 높은 지역은 별이 파란색이 많고요. 아. 이제 어렸던 별들이 다 늙어서 예. 나이 많은 별밖에 남지 않은 고령화가 된 지역은 붉은색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가운데는 붉고 그래요? 밖에가 젊고 가운데가 늙었네요. 맞아요. 왜 그러지? 그럼 밖에서 생겨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아, 사실 그 별의 궤도가 물론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바깥에 돌고 있던 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고요. 없고. 대신 은하가 형성되는 순서가 달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그 원반부가 예. 파란색을 띠고 있다는 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어린 별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계속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별이 태어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예.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별이 안 태어나요. 아. 그러니까 오래 전에 왕창 별들이 태어났다가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딱히 태어나지 않는 출석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바깥은 경기도 신도시고 안은 경복궁이네. 제가 그 비유 하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우리가 옛날에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먼 지역에서 중심지로 모여든다 이촌형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은하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약간 반대인 거죠. 중심에 이 늙은 젊은 거고. 별들이 없고 외곽에 젊은 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데가 예. 안드로메다를 관측하면서 그 차이를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안드로메다를 보고. 네.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은하 중심에 가면 우리 은하수도 그렇고 예. 중심에 별이 좀 뚱뚱하게 모여 있어. 바깥으로 가면 여전히 별들이 있지만 좀 별들이 얇게 분포하네. 이런 두께의 차이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바깥과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별의 종족 자체가 나이가 다르다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그쵸. 세대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아. 근데 바데가 이제 안드로메다를 직접 보고 중심엔 늙은 별들, 예. 바깥엔 어린 별들, 이거 완전 세대가 다르네, 종족이 다르네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 은하를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 은하는 원반과 중심부 이 두 가지 구조가 함께 공존하는 구조다 라는 걸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더라 항상. 네. 와.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좀 간단하게 비유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계란 후라이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노른자와 흰자. 네, 예. 실제로 제가 사진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긴 은하가 있습니다. 예. 우와. 진짜네. 이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실제 은하인데요. 어. NGC 774이라고 하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예. 딱 요맘때 가을 페가수스 자리 방향에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우주망원경으로는 찍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은하이고요. 진짜 계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부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별들이 살고 있으니까 노란 빛이 강하게 관측이 되고 있고 예. 외곽으로 가면 비교적 최근에 태어난 어린 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하얗고 파란 빛이 많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와. 우리가 계란에서도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듯이 예.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은하 중심에 가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외곽에 가면 원반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은하가 그러면은 가운데는 오래된 별, 네. 구도심. 밖에는 신도시. 새로 태어난 별, 요 형태예요. 네. 대체로. 대부분 우리 은하와 같이 이제 원반을 이루고 있는 이 원반 은하라고 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 더 멀리 있는 애들은요. 더 멀리도 듬성듬성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구도심 주위에는 신도시가 몰려져 있는데 네. 더 멀리도 듬성듬성 밝은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더 위성 도시 같은. 네, 저거는 저 은하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요거는 네, 예. 사실 이건 좀 반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하신 듬성듬성 보이는 파트까지가 실제 은하의 원반이고, 예. 저 은하는 독특하게도 그
중심부 바로 주변에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저건 좀 특이하게 보통은 쭉 이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보통 우리가 궤도가 공명되어 있다라고 해서 좀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별들이 유난히 저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마치 우리 태양계에서 소행성 벨트 있는 것처럼. 네. 어떤 뭔가 힘이 저기 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사진으로만 그러니까 봐도. 뭔가 네네.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저 하얀 구도심 뭔가에 그러니까 뭔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네. 얘를 중심으로 뭐가 태양이 돌듯이 태양 주위를 돌듯이 뭐가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은 받나요? 진짜? 맞아요. 은하가 다 회전은 하고 있죠. 예. 아 그래요? 네, 은하가 다 돌고는 있습니다. 그 우리 은하도 우리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는 있어요? 네, 그럼 25,000광년 땡기는 거리. 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별들의 중력이 우리 태양계를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가운데 뭔가 썸띵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강력한 태양과 같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네. 아. 이게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중력의 참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실제로 뉴턴이 이런 계산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구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쯤 되는데 한 반지름 3,000km쯤 되는 그 중간 포인트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얼마만큼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일까요? 0 아니에요? 0? 왜 0이라고 생각하셨죠? 3,000km면 정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공 모양이고 공의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가 6,400km이니까 네. 거기서 3천만큼 네. 내려와서 딱 절반쯤 내려온 거잖아요. 절반쯤 내려온 거죠. 그럼 중력은 절반 정도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딱 제가 서 있는 그 위치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 안에 들어오는 지구의 덩어리만큼의 중력만 느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느끼는 걸 맞는 거네, 그럼. 절반만큼 절반만큼 들어왔으니까. 절반만큼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도 사실 좀 지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상쇄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 머리 바로 위에 있는 파트는 가까우니까 저를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강하겠죠. 예. 그리고 이 굽껍질을 생각해 보면 반대쪽 껍질도 있어요. 음. 여기 멀리 있는 지구의 나머지 부분도 저를 또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여기는 저한테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좀 약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머리 위에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더 멀리서 저를 잡아당기는 쪽은 좀 더 넓겠죠. 예. 그래서 이 효과가 정확하게 서로 상쇄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절반만큼만 반지름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보다 바깥에 있는 반경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만 네. 밑에만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안쪽에 있는 것들의 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정확하게 태양도 태양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25,000광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은하는 더 멀리 펼쳐져 있지만 우리 태양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영역은 딱 그 안에 있는 애들만의 중력만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절묘한 그 중력의 묘미입니다. 그렇게만. 네. 그거는 이해됐어요. 근데 뭔가 아까 장 기자님이 물어봤듯이 뭔가 당기는 애가 있어야 그래도 저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모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일정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듯한 느낌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예. 사실 재미있는 질문은 좀 훌륭한 질문 아니에요? 그 중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는 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예. 자, 오케이. 이 컵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컵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자, 이 컵을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 손가락이 지금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하게 힘을 주면 되겠죠. 예. 자, 이제 이 컵이 우주 공간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렇게 수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컵을 돌리고 싶어요. 원 궤도를 그리게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 컵에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까요? 지금 얘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 컵을 이제 원 궤도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면 뭔가 될까요? 세로 방향의 힘을 살짝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예. 제가 이제 세로 방향으로 힘을 줘야겠죠. 예.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가버리죠. 위로 쭉 가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컵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예, 예.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어. 얘가
살짝 밀었더니 이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사선에 대해서 또 수직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예. 또 수직하게 힘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원으로 되겠네. 그럼 원이 되겠죠. 네. 즉 그래서 우리가 빙글빙글 무언가가 돌고 있다는 거는 그 움직이는 원 궤도의 수직한 방향으로 반지름 방향으로 뭔가가 무언가가 힘을 주고 있다.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자연스럽게 돌 수 있습니다. 작용만 하면 네. 그 곡선의 그 각도나 예를 들면 포물선의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네, 맞습니다. 뭔가 서로 각각에서 밀어주는 힘이 곳곳에 있다면 네. 안으로 돌 수는 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만약에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 빙글빙글 돌 때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려고 하는 원심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 원심력과 이걸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 얘는 예쁘게 원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오히려 안 튀어나가고. 돌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 버릴 거예요. 원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돌아야 그러니까 도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있으니까 그게 넓게 분포돼서 크게 도느냐 좁게 도느냐 빨리 도느냐는 차이가 있어도 네, 서로 영향을 미치면 돌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상한 거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란 후라이에 이어서 은하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약간 옆에서 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올려놓고 옆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딱 저렇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한 가운데 나이가 많은 별들이 저것도 진짜 특이해. 높은 밀도로 동그랗게 모여 있는 바로 저기를 우리가 영어로 벌지라고 불러요. 벌지가 약간 팽팽한 팽대부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예. 그 배에서 배 아래쪽에 이렇게 뚱뚱하게 어뢰 같은 거 막으려고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우리가 벌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하필 납작한 형태로 모여 있을까요? 위는 저렇게 넓은데 네네. 그냥 예를 들면 서로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 될 것 같은데 네. 왜 평평한 모양이 기본적으로 됐을까요? 도넛 모양의. 아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에 미안해서 그래. 재밌는 질문이라가지고. 우리 태양계도 사실 저렇지 않나요?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도 잘 생각해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네.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이 뭐 수성은 이렇게 돌고 어. 금성은 이렇게 돌고 목성은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할 안 수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예쁘게 거의 납작한 평면상에서 돌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은하도 그렇고 네. 태양계도 그렇고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구조는 수축과 함께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초기에 존재하고 있던 우주 가스 구름이 있었겠죠. 예. 얘가 수축을 해서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중심에 뭐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할 텐데 맨 처음에 그 먼지 구름이 완벽하게 회전하고 있지 않는 게 더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먼지 구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을 텐데 예. 입자들의 움직임을 다 평균을 내면 완벽하게 서로 상쇄가 돼서 회전 성분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겠냐고요? 네. 사실 그건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고 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행선에서 달리는 차들 다 속도 평균 내고 하행선에서 달리는 차들 다 속도 평균 내면 완벽한 제로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어느 한쪽으로도 미세하게나마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로 가스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그 회전 성분도 완벽한 제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네, 평균적인 회전 성분은 언제나 있는 거죠. 예. 근데 가스 구름이 중력 수축과 함께 작아집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넓게 펼쳐져 있던 반경이 쪼그라들죠. 그러면 회전 반지름이 작아졌어요. 예. 더 빨리 돌아. 맞아요. 원래 회전하려고 했던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다 보니까 반경이 짧아진 만큼 속도는 빨라져요. 이게 항상 우리 물리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팔 넓게 벌리고 있을 땐 천천히 돌고 있다가 팔을 딱 오므리면 스핀이 빨라지죠. 예. 이게 정확하게 그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회전 에너지의 보존을 이용한 그 모션이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엔 느리게 돌고 있던 가스 구름이 점점 빨리 돌면 이제 피자 도우 돌리는 것처럼 납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진짜 기가 막힌 설명이다. 알겠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은하도 그렇고 태양계도 그렇고 거진 다
납작한 디스크를 갖고 있는 돌다 거죠. 보니까 애들이 피자가 돼 버렸네. 네.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은하 얘기하면 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주에서 은하들을 보면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예. 네. 우리가 실제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이미지를 겉모습을 가지고 이제 분류한 체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왼쪽 끝은 좀 동글동글한 애들, 예. 오른쪽으로 가면 막 소용돌이 치고 납작한 원반을 그리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냐면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예. 아니 사방에서 가스 구름이 수축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별이 만들어지면 왼쪽에 있는 애들처럼 별이 그냥 동그랗게 그 예쁘게 모양이 네. 되면 되지. 랜덤하게 모여 있어야 하지 왜 납작한 디스크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천문학자들이 했던 고민은 정반대였어요. 아니 별이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피자 도우 만들듯이 원반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왜 타원 모양의 저런 이상한 공 모양의 은하가 있는 거야가 진짜 질문이었어요. 쟤네들은 안 돌아? 그럼? 그런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오른쪽이 정상이고 왼쪽이 비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연구들을 이제 했던 거죠. 지금은 저걸 설명할 때 쟤네는 아직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덜 돌아서 그래. 그렇게 설명하겠네요. 아,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이게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 게 예. 제가 하나 퀴즈를 드려볼게요. 예. 지금 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실제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예. 그때 한창 외부 은하들을 막 관측을 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겉모습밖에 없으니까 예. 얼굴 가지고 관상을 본 거예요. 예. 얘는 약간 코가 오똑하네, 얘는 약간 턱이 크네 이런 예. 식으로 분류를 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동글동글한 타원 은하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납작한 나선 은하, 원반 은하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갈래가 위 아래로 갈라지는데 위랑 아래 혹시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위에도 납작하고 밑에도 납작하긴 한데 네. 위랑 아래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중심부가 네. 아래쪽은 막대 모양이 있어요. 아, 좀 약간 길쭉하게 그러네. 생겼죠. 약간 그러네요. 위에는 약간 동그랗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나선 은하, 예. 아래쪽을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우리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우리도 막대예요. 네, 예. 우리도 막대를 중심에 이제 품고 있는데 예. 이제 허블이 저렇게 그 은하를 분류를 해서 저 모양이 약간 소리굽새 같다라고 해가지고 허블의 튜닝 포크, 허블의 소리굽새라고 이제 한동안 불렀던 체계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허블은 처음에는 저 자기가 만들었던 체계 안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은하가 진화하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은하가 진화하는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다르다. 네. 아. 근데 저 그림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느낌이에요. 주잖아요. 예,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동글동글하게 태어났다가 점점 회전이 빨라져서 조금 점점 납작해지고 결국에 그 회전 원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별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갈라지고 나선팔이 자라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합리적인 설명인 것 되게 같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오랫동안 은하를 어떻게도 불렀냐면 왼쪽에 있는 타원 은하들 동그란 친구들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 그랬을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이른 세대 얼리 타입 갤럭시다라고 불렀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아하. 만들어진 아하. 레이 타입 갤럭시다. 예. 뒤늦게 만들어진 은하다라고 불렀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대반전. 어. 완전 틀렸습니다. 납작한 애들이 먼저 태어나고 네. 동그란 애들이 오히려 늙은 애들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약간 좀 뭘까? 흥미로운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사실 생물의 진화, 특히 이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허리가 굽어져 있던 원숭이가 점점 자라나서 예. 사람 되는 그림을 항상 인간의 진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사실 그 다윈의 진화론을 제일 잘못 설명하는 아하. 5개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지구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원숭이랑 나랑 조상과 그 후손 관계인 건 아니죠. 예.
대신 우리로부터 한참 전에 존재했던 공통 조상으로부터 원숭이는 원숭이 나뭇가지로 자라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나뭇가지로 자라났을 뿐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볼 때에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랑 시퀀스가 맞을까? 다 원래 별개의 씨앗에서 자라나서 단지 지금의 모습으로 공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약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침팬지, 원숭이, 보노보, 인간이 있는데 그 동물들 사진 갖다 놓고 원숭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보노보가 되고 보노보가 인간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저렇게 동글동글한 은하는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겨 먹은 게 쟤네는 속도가 좀 빨리 안 도는 모양으로 생겼어. 네네. 그래서 납작해지지가 않아. 네.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은하는 이상하게 속도가 빨라. 네. 그래서 납작해져.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반 은하는 태어나기로 회전성이 강하게 태어난 거고 타원 은하는 태어나기로 회전성이 좀 덜하게 태어났다. 저기 왠지 경쟁이 없는 선진국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 타원 은하라고 해도 개개의 별을 보면 별들은 다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왜 타원 은하는 원반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펑퍼짐하게 보일까? 그 이유는 우리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별들의 궤도가 다 납작하게 똑같아요. 예. 궤도면이 일치합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평평하겠지. 타원 은하는 누구는 이렇게 돌고 그렇겠죠. 누구는 이렇게 돌고 그렇겠죠. 누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점 평평해지는 쪽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네네. 속도가 안 느리니까 한 놈은 이렇게 돌고 한 놈은 이렇게 돌고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동글동글한 맞아요. 모양이었다. 이게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 그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벌집 때려서 벌 떼가 이렇게 빙글빙글 막 맴돌잖아요. 예. 그거 그렇듯이. 보면 벌 한 마리 한 마리는 다 빙글빙글 돌고 있지만 네. 그들이 그리는 궤적이 다 다양하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합쳐놓으면은 공처럼 보이죠. 그렇죠.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던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깨달아 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 좀 재미있는 그 발견을 소개를 드리면 이야, 신기하네. 예.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이제 은하 진화라는 개념이에요. 은하 진화. 네, 은하도 진화한다. 저게 이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드레슬러라고 한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발표했던 이제 관계인데 예. 지금 그래프 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은하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예. 얼마나 바글바글 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중심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외곽 지역입니다. 예. 은하들도 은하단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은하단 중심에 가면 은하가 바글바글하고요. 그렇겠죠. 은하단 외곽으로 가면 좀 밀도가 한가하다. 낮은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은하 밀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은하 밀도가 더 올라가는 거서 중심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예. 저거는 타원 은하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 저거는 나선 은하들을 가지고 그린 그래프예요. 저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은하들이 얼마나 중심지에 많이 모여 있는지 그 빈도를 중심지에는 타원 은하가 많고 예. 교외 지역엔 나선 은하가 많습니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타원 은하는 은하가 충돌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야, 드디어 나왔다 충돌. 그래서 타원 은하가 별의 궤도가 예쁜 원반을 그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랜덤하게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원래는 모두 다 예쁘게 원반을 그리는 은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중력을 다가가고 점점 충돌하고 각 은하가 품고 있던 별의 궤도가 다 난잡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쁜 원반상에서 돌 수 없게 되고 다 제각기 다르게 기울어진 그 궤도를 그리면서 나선 은하 두 개가 모여서 타원 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그 궤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똑같은 궤도를 도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은하도 한 은하의 영역이 있고 네네. 여기
하나끼리는 서로 자기들끼리 밀고 당기고 해. 그래서 네. 이쪽으로 모여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두 개가 합치려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떨어져 있다는 뜻은 네네. 얘는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얘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점점 다가가게 됐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아, 네네. 뭔가 변화가 있어야 균형이 깨지는 거지. 왜 변화가 있을까요? 저 우주에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그대로 서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서 힘의 균형이 깨졌어. 제가 듣기로 그럴듯해. 그렇듯하지. 뭔가 신의 개입. 일단 은하가 어디에서 만들어질지는 예. 초기 우주에 하필이면 어디가 살짝 밀도가 더 높았을지 낮았을지 요거 가지고 결정되는 예. 그냥 랜덤한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태초에 여기에 살짝 밀도가 높았으면 네. 중력이 찔끔 더 강했을 테니까 네. 물질이 모여서 여기 은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인접한 애들부터 서로 중력을 느끼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느끼는 애들은 합친다. 그건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끼는 애들끼리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면 결코 충돌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충돌하는 일은 없는데 오히려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거지. 가까이 다가오는 건 무한정 다 가까이 다가오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끼리만 서로 인기척을 느끼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중력은 더 세지니까 하다가 이제 완전 끌려가는 거죠. 합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옆에 자꾸 보다 보면 그냥 사랑을 느끼는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예.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랑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안드로메다랑 가까우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의 운명도 결국은 안드로메다와 합쳐질 운명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스포일러를 해볼까요? 예. 우리 은하에게 벌어질 미래를 제가 미리 보여주는 예. 시뮬레이션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야.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서 예. 아주 많은 파티클로 이루어진 가상의 은하를 만들어 놓고 그 은하가 서로 어떻게 충돌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예.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 은하이고요. 저 위에서 다가오고 있는 게 안드로메다예요? 은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은하가 250만 광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예. 각 왜 은하가 저래? 초속 110km의 속도로 다가가는 중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두 은하가 이제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별끼리 부딪히진 않지만 다 궤도가 흐트러지니까 와. 서로 이제 랜덤하게 궤도가 뒤섞이고 그 사이에 어렸던 별들 다 죽어나가고 나이가 많은 별만 살아남아서 붉게 변하고 타원 모양으로 이제 랜덤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 합쳐질 때도 그냥 스무스하게 저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고 뭔가 한번 했다가 또 잠깐 헤어졌다가 네. 다시 만났다가 막 그런 과정을 반복하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다가갈 때의 속도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약간 관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도 뭔가 달라집니까? 저러면?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저 안드로메다 은하랑 완벽하게 합체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면 지금으로부터 70억 년 이후입니다. 예. 지구가 끝난 다음이네. 그렇죠. 이미 일단 태양의 운명이 먼저라서 먼저 끝나고 네, 태양 먼저 죽고 이제 은하가 합체하는 거라서 예. 뭐 지구 걱정하기에는 약간 배부른 고민이긴 합니다만 근데 하나 재밌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지구가 아니라고 해도 예. 어딘가 잘 도망가 살고 있다면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은 밤하늘을 어떻게 보게 될까 이거를 한번 또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야, 제가 또 하나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밤하늘 상태가 이렇습니다. 밀키웨이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저기 있어. 우리가 보는 은하수가 길게 흘러가고 250만 광년 거리에 이제 안드로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밀키웨이도 아까 좀 우리가 판 모양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죠. 한쪽으로 쭉 길쭉하게 단면을 보고 있는 단면을 거죠. 보고 있는 거다. 자, 이제 20억 년이 지나면 우주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는 중인 이게 거죠. 가까이 왔네 안드로메다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37억 년 뒤가 되면 어이구야. 이제 충돌 직전. 예. 예, 완전 이제 이 정도면은 그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할 때 그 충돌 직전 상태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38억 년째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은하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밀키웨이가 없어지는 거네. 완전. 네, 완전 우리 우와. 은하수 안드로메다 은하수 할 것 없이 다 해체가 돼서 우와. 아주 높은 밀도로 별이 뒤섞이고 엄청나게 많은 별이 탄생하는 거죠. 우와.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계속 이런 별의 불꽃놀이가 한창 벌어지다가 대혼돈. 이제 우리 태양계도 멀찍이 튕겨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충돌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게 될 거고 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야. 동그랗게 별들이 모여 있는 구조를 보게 될 이제는 거예요. 그냥 혼돈이 지나서 네.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와. 70억 년 이후에나 완성되는 저 하나로 합체한 은하한테 이름도 이미 지어놓았어요. 뭐라고요? 밀코메다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네. 진짜 웃긴다. 약간 저희가 이름을 잘 못 짓는데 예. 또 밀키웨이랑 안드로메다를 안드로메다와 간식 떼서 밀코메다라고 이제 합쳐서? 부르고 있는 거죠. 야, 안드로메다가 완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안드로메다로 갔냐? 그 말이 네. 진짜 우리랑은 정말 상관없는 네, 먼 우주잖아요. 네, 원래. 맞습니다. 그게 아니네요.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네. 그렇죠. 우리가 곧 안드로메다인이 되는 거예요. 와. 그때는 안드로메다인이 오면은 우리 은하 띄었었는데 이제 같이 붙였자.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런 은하들의 충돌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거든요. 하나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 정말 많은 은하들이 이렇게 커플을 이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 분야는 은하를 타겟으로 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우주 곳곳에 숨어 있는 은하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서로 저렇게 이제 중력적인 사랑을 나누고 연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저게 참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데. 멋진데. 네, 네. 저 안에 있는 별들이나 혹시 생명들은 아마겟돈이겠네요. 그럴 수도 뭔가 있겠죠. 중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는 같네요. 맞아요. 아마 만약에 무사히 우리 지구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예. 만약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격렬한 충돌을 하게 되면 예. 우리는 아마 태양 중력을 탈출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 그렇겠죠. 뭔가 균형이 달라지는 거니까 만약에 근처로 뚱뚱한 별 하나만 쓱 지나가도 쑥 따라가는 거죠. 우리 이제 그쪽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특히나 은하충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 은하의 모습을 제일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절묘하게 막 알파벳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뭡니까? 이상하게 생긴 은하 글자를 가지고 만든 제가 메시지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예. 한번 어떤 메시지가 보이시는지 한번 마음의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언더스탠딩. 맞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실제 은하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은하들이에요? 네. 우와. 그래서 특히 이제 충돌 중인 애들이 저렇게 막 U처럼 보이기도 하고 A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좀 독특한 모습을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천문학자들이 되게 잉여롭다 보니까 저 은하로 글씨 쓰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 심심하시면 저 mygalaxy.co.uk 제 네, 사이트 거기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영어로 된 메시지를 제 우와. 은하 글자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다. 네, 그래서 또 우리 특별히 언더스탠딩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멋지다. 야, 마무리 이렇게 한다. 진짜 대박이다. 야, 이게 천문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다니까. 그러네. 와. 야, 진짜 오늘 진짜 시간 많이 했는데도 네. 너무 재밌었네요. 네. 야, 야. 마무리는 언더스탠딩, 갤럭시로 언더스탠딩까지. 천문학을 내가 전공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전혀 후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저는 아직까진 다행히 너무 재밌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요. 뭐 희한하게 아름다움이 있어. 뭔가. 뭔가 그리고 약간 인간의 그 아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저 큰 우주를 자꾸 이해해 보려는 노력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헛된 느낌도 들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알아나는 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우리 알아는 게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맞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아니었네. 네, 네.
제 지도 교수님이 옛날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예.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이란 100년 동안 안 들킨 거짓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의를 가지고 한 나쁜 거짓말은 아니지만 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근데 그게 안 들키고 넘어갔으면 그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네. 천문학은 진짜 우주먼지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진짜 대박입니다. 야, 오늘도 진짜 잘 들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